순간의 힘의 핵심은 이겁니다. 경험의 평균이 이게 핵심이에요. 인간은 자신의 경험의 평균값으로 만족을 결정하지 않는다. 나의 만족은 경험치의 평균값이 아니다. 뒤집어 보면 상품과 서비스를 설계할 때 경험의 평균값을 설계하지 말고 뭘 설계해라? 순간의 힘을 설계해라. 결정적 순간의 힘이라는 것이 있다. 이게 이제 치비스테닉스 히스 형제가 이야기하는 행동 경제학. 그 전에도 뭐 스틱, 스위치, 그리고 책이 몇 권 더 있어요. 한 두세 권 더 있어요. 스탠퍼드 경영대학원의 교수입니다. 어쨌든 우리가 직장 생활을 경험하거나 예를 들어서 뭐 과거에 헤어진 남친 여친이 있다고 칩시다. 그 남친 여친을 내가 1년 사귀었어요. 그러면 뭘 기억하냐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 사귀었다고 칠 때 그 평균값을 내가 기억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그 결정적 순간이 내 머릿속에 있는가. 그걸로 기억한다는 겁니다. 그것을 전부 다 좋게 하려고 하지 말고 그 사이에 결정적 순간이 있다. 그 포인트를 발견해서 의외성과 고양과 교감과 긍지를 느끼게 해줘라. 고양, 통찰, 긍지, 교감. 이 책에서 이야기하는 이 네 가지. 핵심은 의외성이라는 단어가 고양의 순간에 나오긴 합니다만 의외성이 전체에 흐르는 굉장히 중요한 테마예요. 이 정도 오프닝 이야기를 하고 이 책에서 내가 본 건 이거다. 이런 거 좀 적용하면 좋겠다. 관점에서 이야기 나눠주세요. 지금부터 시작해주세요. 교감은 우리는 서로 연결되어 있고 각 개인에게 일어나는 작은 사건은 모두의 호흡으로 내지는 지속성에 연결되어 있다. 내가 아낀 빨대 하나가 지구를 살리는데 연결되어 있다. 내가 분리수거한 어떤 행위 하나가 아프리카의 쓰레기 섬에 살고 있는 어떤 소년의 삶과 연결되어 있다. 요거거든요. 사람들은 내가 하는 어떤 행위와 고결한 인류의 보편적 가치와 연결되어 있다면 연결될수록 이익을 뛰어넘는 행동을 해요. 친밀감은 어떨 때 순간 힘으로 작동을 하냐면 파는 나나 사는 너나 같은 가치가 있다 라고 연결되어질 때에 사람들은 이익 이상의 행동을 해요. 이 신발을 사면 아르헨티나 아동들에게 신발 하나가 간대. 이거는 우리 모두의 가치야. 이럴 때 사람들은 베네핏을 뛰어넘는 행동을 해요. 베네핏을 뛰어넘는 하나의 어떤 아이덴티티, 큰 나의 관점으로 가게 되는 거죠. 이 책에서는 네 가지잖아요. 크게 고향의 순간, 여기가 통찰의 순간, 그리고 긍지, 그리고 교감이었죠. 이 친밀감 이야기가 여기서 나와요. 교감 이야기할 때 좀 이따가 아마 나올 것 같습니다만 제가 지금 횡적 교감만 이야기했어요. 종적인 교감. 그러니까 우리 후손들, 우리 선조들 이런 거죠. 이런 거. 종적인 내 죽음 이후에도 나를 어떻게 기억해 줄 것이냐 이런 것과 연관돼 있어요. 교감이라고 하는 것은. 네. 책에 인용이 돼 있죠. 레너드 베리라고 하는 사람이 뭐라고 표현했냐면 고객의 기대를 능가하고 기억에 남는 경험을 창조하려면 서비스에 행동과 더불어서 인간적 관계가 가미되어야 합니다. 뜻밖의 즐거움이라는 요소가 필요한 것이죠. 그리고 그것은 대부분 인간적인 상호작용에서 비롯됩니다. 고객의 만족은 경험의 시간의 총합이 아니라 기억의 총합이다. 여기 이제 앞쪽에서 굉장히 이제 강조하고 있는 측면이잖아요. 그래서 자 방금 또 이제 다 이야기를 하지만 보세요. 이제 의외성이라고 하는 게 이 중심에 굉장히 중요하게 작동을 하고 있다는 거 알 겁니다. 중요하게 작동해요. 의외성이라고 하는 것은 자 보세요. 내가 편의점에 갔을 때 미니멈 서비스라는 게 있어요. 이거 안 해주면 열받아. 그게 뭐예요? 계산 틀리는 거. 그리고 해줬는데 자기 노느라고 기다리게 하는 거 있죠. 요 정도만 아니면 제품이나 뭐 그 사람이 뭐 사용 설명법을 알려주거나 뭐 이렇게 예쁘게 포장했거나 그걸 기대하지 않아요. 이게 미니멈 서비스, 바꿔서 말하면 최저 서비스입니다. 요게 안 되지만 않으면 괜찮아. 인식이 없어요. 근데 맥시멈 서비스도 있죠. 편의점에 갔는데
기대하지 않았는데 뭔가 해줘. 예를 들면 그게 뭐죠? 오늘 날씨가 어떻죠? 이렇게 한마디 해줘. 그러면 편의점 알바가 오늘 날씨 춥죠? 한마디 하면 어때요? 얼굴 보게 되죠. 그렇죠. 편의점 알바는 그렇게 하면 그거 아니죠. 안 해. 그거 하면 안 돼. 근데 날씨 추운데 춥죠? 이러면서 이렇게 계산해줘. 그러면 그거 자체가 unexpected죠. 의외성이죠. 그런 게 순간의 힘으로 작동해요. 자, 근데 반대로 우리가 기대 서비스가 쫙 올라갔어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신세계 백화점 압구정점에 갔다고 치죠. 압구정점에 갔는데 거기에 있는 점원이 내가 한 200만 원어치 샀어요, 지금. 200만 원어치 샀는데 계산대에 있는데 오늘 날씨 춥죠? 라고 해줬다고 우리가 만족해요? 그렇지 않죠. 그거는 이 안에 존재하는 값이 쫙 올라갔어요, 위로. 더 상위로 올라갔습니다. 이걸 우리는 허용 서비스라고 불러요. 내가 생각하는 이거 안 해주면 불만이 발생하는 미니멈의 구간과 이거 해주면 만족이 발생하는 맥시멈의 구간을 허용 서비스 구간, 때로는 고객과 합의한 구간이다라는 의미에서 표준 서비스 구간 또는 스탠다드 서비스 구간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서비스 품질 경영에서는 이미 정립된 이야기예요. 그렇게 써요. 그런데 이 구간들은 예를 들어서 내가 모텔을 갔어요. 지금 지방에 갔는데 잘 데가 없어가지고 한 6만 원? 5만 원, 6만 원 그 정도 될걸요 아마? 그 정도 들어갔어요. 근데 들어갔더니 수건이 없어요. 불만이 발생해요? 없나 보네. 에이, 전화해 그냥. 갖다 주세요. 그러면 할머니가 와가지고 이렇게 너 요즘 너무 옛날 얘기하는 건가? 너무 옛날 얘기하는 건가요? 저 막 공사장 다닐 때 뭐 해주면 그거 불만이 없어요. 그리고 이불 덮어놓은 냄새 나. 에이, 그냥 자지 뭐. 이거 허용 구간 안에 있어요. 에이, 5만 원 냈는데 이렇게 돼요. 근데 우리가 신혼여행 갔어요. 저기 하와이 신혼여행 가서 별 5개짜리 하룻밤에 50만 원짜리 한 대 누웠어요. 수건이 없어요. 그럼 어때요? 환불해달라고 그럴 수도 열받죠, 이런 것은. 그게 뭐냐면 의외성이라고 하는 것은, 순간의 힘이라고 하는 것은 설계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객과 소통을 할 때 온라인이든 오프라인 상에 있어서는 그 서비스는 설계해요. 우리가 매장을 설계할 때 편의점 비슷하게 설계했어요. 그러면 점원들의 서비스는 기대하지 마세요, 이야기예요. 올리브영이다 그러면 대부분 어떤 이야기예요? 우리는 가성비로 승부하고 직원 인건비에 많이 투자 안 해요. 그러니까 설명 들을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냥 설명은 딴 데서 듣고 물건만 가지고 빨리 나가세요. 이런 설계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내가 매장을 오픈을 하는데 맥도날드나 롯데리아처럼 내가 매장을 설계를 했어요. 식당을. 그럼 무슨 말이에요? 표준 서비스를 어떻게 잡았어요? 우리 매장 들어올 때는요. 그냥 값싸게 빨리 먹고 나가세요. 이런 설계를 했어요. 근데 반대로 매장을 설계하고 오픈을 해놨는데 굉장히 어디 경복궁이나 아주 비싼 집 여러분 떠올려 보시면 돼요. 그렇게 설계를 해놓고 점원들의 서비스는, 구성원들의 서비스는 맥도날드처럼 한다. 그건 완전히 이게 미스매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순간의 힘은 설계하는 겁니다. 의외성도 설계하는 거예요. 자, 이게 이제 첫 번째 이야기고 1단계고 치비스 데닉스 형제는 무슨 이야기냐면 고객의 불편함과 니즈를 잘 설계해라. 그러나 가끔 아주 감동적인 순간을 창조하는 데 집중해라. 이 두 가지잖아요. 표준 서비스, 즉 허용 서비스를 설계했으면 사람들이 편의점 들어왔다가 물건 사고 껌 사고 나갔어요. 그러면 만족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거기다 대고 만족했다는 말은 안 해요. 그냥 인지가 없는 겁니다. 그거는. 근데 그때 오늘 날씨 춥죠? 이거 한번 드셔보세요 하면서 따뜻한 뭘 해야 될까? 따뜻한 볼 하나를 줬어요. 아니면 이 편의점에서 제공해주는 뭔가 설명을 하나 해줬어요. 그러면 그게 unexpected가 되는 거예요. 요게 순간의 힘이라는 겁니다. 이거 매일 할 수 없죠. 모든 영역에서 할 수 없죠. 하면 할수록 돈 드는 거예요. 사람의 에너지도 돈으로 환산되니까 다 돈이 드는 거예요. 그러므로 핵심적인 순간을 발견해서 거기다 몰빵해라, 집중해라, 이 이야기입니다. 자, 두 번째, 우리는 대부분 온라인에서 만나죠. 그래서 방금 어느 팀이 했는데 모니터 너머의 인격성, 휴머니티를 느끼는 거. 그것이 서로 교감도 되고 통찰도 좀 되고 지금 파는 사람하고 나하고 같은 이야기야. 오늘의 집, 지금 팔고 있는 사람하고 나하고 집을 꾸미는 것과 관련돼서 똑같은 애가 있네. 요거예요. 이 커튼 좋아하는 사람이 지금 모니터 너머에도 있네. 이런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온라인상에서 이미지를 올릴 때, 실사 이미지 올릴 때 스튜디오에서 예쁘게 찍은 것보다 경우에 따라서 정말 막 흐릿하고 배경도 이상하게 막 쓰레기통 뒤에 막 보이고 막 이런 거 있죠. 이런 거 올리는 게 반응이 더 좋은 경우 있죠.
왜 그래요? 그때 뭘 느껴요? 모니터 너머의 인격성을 느끼는 겁니다. 이 교감의 힘이에요.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계속하면 또 이상하지만은 이 기대 이상을 뭔가 설계할 때는 이런 측면들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가장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있는 것이 있어요. NPS라고 기억나시죠? 고객 만족도 점수를 측정을 할 때, 평균값 내지 않죠? 1, 2, 3, 4, 5 경우에 따라서 6, 7도 있어요. 이렇게 해서 예를 들어서 고객 만족도 조사했어요. 이게 뭐 아주 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 불만족 기억하시죠? 이렇게 측정하면 자 똑같이 20명씩 했어요. 그러면 여기는 점수가 50점이죠. 똑같이 20명씩 했다면. 그런데 NPS는 어떻게 계산하냐면 자 3과 4의 점수를 매긴 20명씩은 아예 삭제해버려요. 여기는 어디 구간이라고 보냐면 이 구간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만족도 불만족도 아닙니다. 그리고 여기 5점의 점수 준 사람, 이 사람이 여기에요. 여기. 자기가 기대했던 거 이상의 서비스를 준 거예요. 매우 만족을 준 거죠. 그래서 여기는 20점이에요. 근데 자 NPS 점수는 뭐냐면 네트 프로모션 스코어입니다. 순 추천 지수예요. 아 거기 좋아 라고 말하는 사람이 몇 명이에요. 이것만 측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5점 받은 사람이 20점이고 1점하고 2점 받은 사람도 20명이죠. 그럼 여기 40명이죠. 이 40명은 어떤 40명이에요? 이 40명이잖아요. 여기. 계산 틀렸어. 지금 편의점에서. 그리고 내가 지금 한 1분 기다렸어. 편의점에서 여러분 기다리는 시간, 인내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예요? 글쎄요. 한 30초 안 넘을걸요? 30초 안 넘잖아요? 편의점에서? 30초만 넘어도 승질나. 놓고 가버려. 그냥 저 앞에 가지 하고. 가버려요. 이거예요. 그래서 1, 2점을 줬다고 칩시다. 그러면 여기 40점이죠. 그래서 얘에서 얘를 빼는 겁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20점이에요. 이것은. 그래서 점수를 20, 20을 받았다. 그러면 평균으로는 50점이지만 NPS로는 마이너스 20점이에요. 요즘은 고객 만족 점수를 전부 다 NPS로 합니다. 심지어는 국가기관조차도 NPS 점수로 다 측정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인터넷 설치하고 LG 뭐 KT 와서 인터넷 설치하고 이렇게 땀 뻘뻘 흘리고 요즘은 추우니까 막 추워가지고 이렇게 뭐 따뜻한 차 한 잔 드세요 그러면 안 먹어도 됩니다. 뭐 이러면서 이렇게 그래도 하나 드세요 그러면 아 고맙습니다 하고 나갈 때 명함 주면서 뭐라고 나가요? 경험해봤죠? 뭐라고 해요? 평점 잘 주세요. 좀 더 어드밴스하게 한 사람들 5점 달라고 그러죠? 경우에 따라서 만점 달라고 그러고 경우에 따라서 매우 만족 주세요 그러죠. 그렇죠. 왜냐하면 해피콜 할 때 물어보는 용어를 말해주는 거예요. 1, 2, 3, 4, 5점 중에서 몇 점 주시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회사는 5점 주세요 그러고 매우 불만, 보통, 만족, 매우 만족 중에서 몇 점 주시겠습니까? 그러면은 매우 만족이라고 그러고 그렇죠. 그거 말고는 의미 없으니까. 그거 말고 모든 거는 의미가 없으니까. 그리고 불만이 나올 것 같은 그런 상황이 있죠. 거기다가는 매우 만족 주세요. 말도 못 꺼내요. 열심히 하고 이 구간 안에 요것만 안 하게 만들면 돼요. 근데 잘 해주고 지금 관계가 좋아. 뭐 물도 주고 받았고 뭐 여름이면 뭐 사과도 하나 줬고 뭐 이런 관계가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매우 만족 부탁드립니다. 기왕이면 뭐 이렇게 하고 가죠. 저도 막 그런단 말이에요. 오면은 그러면 대부분 줘요. 이렇게 여러분 좀 주세요. 고생하잖아요. 좀. 왜 그러냐면 이미 평가가 이걸로 바뀌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순간의 힘이 반영된 형태로 한국의 소비자 만족도 조사가 다 바뀌어 있습니다. 120 다산 콜센터도 똑같아요. 자, 요즘은 1, 2, 3, 4, 5로 안 하고 6, 7까지 하죠. 그러면 몇 점까지로 보겠어요? 몇 점까지가 unexpected예요? 7까지예요? 6까지 포함할까요? 네, 요거는 여전히 왔다 갔다 해요. 우리나라에서도. 7만 보는 데도 있고요. 이렇게 합쳐서 두 개를 NPS 점수로 넣어주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여기에서는 요거 똑같아요. 1, 2, 3점. 요 값, 여기 포함하고 안 하고 이 값은 그냥 제로 처리입니다. NPS 점수에서 50점 나오면 대박이에요. 나이키가 50점 나옵니다. 나이키 글로벌 브랜드죠. 스타벅스 50점 안 나옵니다. 한 30점 나옵니다. 스타벅스도. 왜냐? 이건 기대 서비스와 연관이 있죠? 요거?
요거랑 연관이 있어요. 이거 올려놓으면 떨어져요. 이거 내려놓으면 떨어져요. 근데 이거를 내리면 참 좋겠지만 이거 내리면 프리미엄 고객들은 떠나가겠죠. 그러니까 기업들 입장에서 가능한 이걸 올려서 고객층들이 점점 돈 많이 쓰는 고객들이 나한테 오는 거고, 동시에 돈 많이 쓰는 고객들의 기대값보다 언익스펙트한 값을 더 줘서 더 높은 만족감을 얻어내는 겁니다. 네트 프로모션 지표라니까요. 추천 지수예요, 추천 지수. 이런 사람들은 야, 거기 좋아, 써,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것이, 이 사람들을 관리하는 것이 순간의 힘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만들어내는 거죠. 이름이 제가 갑자기 생각이 나네요. 매직캐슬 호텔. 예. 매직캐슬 호텔 이야기야. 초반부에 나오잖아요. 뭐 잊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여기가 왜 인스타그램에서 다른 뭐 메리어트라든가 리스칼튼이나 이런 걸 뛰어넘고 미국 인스타그램에 해시태그 1등이 됐냐? 그게 뭐냐면은 뭐 다른 거 별로예요. 그냥 안 비싸요. 이 표준을 설계한 거예요. 우리 호텔에 오면 저기 벨맨은 그냥 이렇게 차 받아주는 정도고, 이렇게 침대 깨끗한 정도고, 아침밥 그냥 먹어줄만 하고, 가까운데 뭐 갈만한 관광지 좀 있고, 그 다음에 가격 리즈너블해요. 그냥 가족들이 갔다 올 정도예요. 그런데 어느 한 군데가 쫙 튀어 올라가지고 별표가 딱 나오는 거죠. 그게 뭐냐면 수영장에 가서 수영을 하다가 누구라도 공중전화기 가가지고, 빨간색 공중전화기죠. 가가지고 여기 아이스크림 갖다 주세요. 그러면 은쟁반에다가 흰 장갑 끼고 마치 버킹엄 궁의 여왕을 맞이하듯이 갖다 주는 거예요. 참고로 수영장에서 아이스크림 드셔보셨어요? 못 먹어요. 그건 어디를 가도 그건 못 먹어요. 전 세계 어딜 가도 수영장에서 아이스크림 먹어도 된다는 수영장 저는 보지를 못했어요. 아이스크림뿐에 어떤 것도 못 먹습니다. 그거 지저분해지니까. 거기는 수영장에서 수영하면서 프론트데스크 직원이 갖다 주는 아이스크림을 먹는 거예요. 의외성이 여러 개가 겹쳤어요. 여러 개가 겹쳤어요. 게다가 빨간색. 의외성이라고 하는 것은 색감이 자극돼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있죠. 감각적 자극이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게 이제 요걸 잘 관리하고 의외적인 거 하나 명확하게 가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이야기죠. 자, 로즈데일 재판,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로즈데일 고등학교의 졸업식 축사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것은 고등학교 때 있었던 멋진 파티나 뭐 그냥 이렇게 고등학생들이 하는 아주 미국 고등학생 공립학교잖아요. 그네들이 하고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이 등장하는 게 아니라 빠지지 않고 가장 많이 등장하는 것이 인간 본성 재판, 그 수업이라는 거죠. 여러분들도 아마 인상 깊게 이 책에서 스토리를 고향의 순간 이야기할 때 나오잖아요. 들었을 겁니다. 한 수업이 있으면 여기에서 다루는 것은 파리대왕이라고 소설 아마 영화화 되기도 했잖아요. 아이들이 무인도에 갇혀서 같이 살다가 어떤 아이가 잘못한 식량을 먹어버리네. 걔를 가지고 얘를 벌을 해야 된다. 아니다. 이렇게 거기에 이제 주장이 갈리죠. 그래서 한쪽은 애들은 농사를 짓고 한쪽 애들은 이제 사냥하는 형태로 돼서, 근데 농사 지은 쪽에 사냥하는 애들이 와가지고 자꾸 칼로 찔러가지고 서로 죽이는 일들이 막 발생하게 되죠. 그리고 결국은 전쟁이 발생하게 되고 죽이는 애들이 이쪽을 이기죠. 그리고 이제 죽어있는 소년에게 시체가 이제 썩게 되니까 파리들이 끌었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이야기가 끝나요. 이 소설은 전통적으로 아니다. 이걸 떠나서 전통적으로 인간의 성악설을 지지한 소설이다. 이렇게 돼요. 저는 중학교 3학년 때 읽은 것 같은데 일부러 읽었어요. 그때는 뭔 말인지 몰랐어요. 그냥 어떻게 될까 이러면서 제가 읽었던 기억이 나요. 나중에 이 책에 대한 해설이 무지막지하게 많고 유명한 소설이더라고요. 나중에 알았어요. 그거를 놓고, 자, 이제 인문학 수업입니다. 우리나라의 수업에서, 고등학교 수업에서, 자, 이 작가를 이제 피고로 올리는 겁니다. 올려요. 인간 본성에 대해서 왜곡한 작가다 라고 소송을 딱 제기를 하는 거예요. 검사 측에서. 그리고 이제 피고 측에서 아니다, 이 사람은 왜곡한 게 없다, 인간은 원래 그렇다. 변호단을 또 선정을 해요. 그거 다 자기들이 토론하는 겁니다. 그리고 한쪽은 판사, 그리고 한쪽은 증인들, 이렇게 네 역할을 맡아서 한 학기 내내 서로 토론해요. 이렇게 수업 시간에. 그리고 논리를 보강을 합니다. 선생님은 그걸 퍼실리테이팅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학기가 끝날 때에 로즈데일 주 정부가 운영하는 법정으로 실제로 갑니다. 그래서 실제 법정, 영미법이라고 그래가지고 영국식 법정은 몰딩이 이렇게 쫙 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쭉 위로 올라와 있고,
그 굉장히 권위가 느껴지는 법정이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가요. 그리고 빈 시간대에 그걸 실제로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방청객으로 자기 부모님, 친구들을 다 불러요. 그리고 거기서 실제로 재판을 해요. 한 3시간 정도. 그리고 그 해에 따라서, 그 학기에 따라서 얘가 유죄가 나오기도 하고 무죄가 나오기도 해요. 토론을 어느 팀이 잘했냐에 따라서. 왜냐하면 인간이 성악이냐 성선이냐 아직도 결론이 안 난 이야기죠. 양쪽 측면이 다 있기 때문에. 그걸 실제로 하고 그 재판장에서 그걸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로즈데일 고등학교의 졸업생들은 고등학교 3학년을 기억할 때 다른 수많은 수업들도 있고 여러 가지 액티비티가 있었지만은 그 인간 본성 재판에 관한 것을 통해서 자기가 느낀 것을 가장 1순위로 축사 때 이야기한다고 그래요. 이거 역시 순간의 힘의 데니스 형제가 이야기하는 굉장히 중요한 측면입니다. 뭐냐면 고향의 순간을 맛보게 해주는 거예요. 사람들로 하여금. 아, 내가 정말 검사처럼 실제로 그 법복을 입고 나가가지고요. 그렇게 하고 판사도 원고 이야기하세요. 변론하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판사가 나와서 사진도 같이 찍어주고 그리고 그 법원 직원들이랑 같이 실제로 입장하는 연습도 좀 하고 이렇게 실제 그걸 연출해 주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나라 고등학교 중에 하나가 여기 법원 여기 와가지고 어느 한 법정을 빌려가지고 한 3시간 정도 그런 걸 한다. 고등학교 때는 그거 못 잊죠. 평생 기억할 겁니다. 이런 것들을 연출해 주는 겁니다. 수업에서 하나, 거기 가서 하나, 똑같이 사실 내용상으로 똑같아요. 근데 이제 평생 잊지 못할 인간에 대한 이해를 하게 되는 장면인 거죠. 저는 이게 첫 번째는 직원과 관련돼서 우리 직원 지금 편지 써주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과 관련돼서 약간의 설계가 필요한 것 같아요. 직원들이 우리 회사에서 고향의 순간을 누리기 위해서 고양의 순간을 누리기 위해서 설계가 필요한 것 같아요. 어떻게 쫙 준비를 시켜서 그냥 첫날 가서 법정에서 했다 그러면 장난치고 내려왔겠죠. 그게 아니에요. 13주 동안 쫙 고생하는 거예요. 그리고 14주 때 딱 마지막 그 한 학기 끝낼 때 거기 가서 하는 거거든요. 자, 여러분 자기성장 PT 하시죠? 승진 PT도 하시죠? 그 설계입니다, 여러분들. 회사에서 직장 생활을 하면서 내가 수습기간을 통과해서 자기성장 PT를 할 때 그 고향의 순간을 맛보는 거예요. 이때 눈물바람을 안 하면 좀 이상한 거예요. 한번 울어줘야 돼, 이때. 막. 울어야 정상이에요, 자기성장 PT. 안 울면 이상한 거예요. 다시 하는 걸로. 그 사람은 자기가 고향되는 순간 내가 과거에는 이런 모습이었는데 이런 과정을 거쳐서 이런 모습이 되었구나. 이게 나의 자산이 되었구나. 내가 이제 더 이상 나는 과거 내가 아니구나를 스스로 느꼈을 때 굉장한 고향의 순간을 맛보게 되어 있습니다. 요게 이제 첫 번째 이미지예요. 이게 고향의 순간입니다. 고객도 똑같습니다. 고객들도 우리 제품을 사용했을 때에 나는 정말 이러이러한 사람이었는데 이 제품을 사용함으로써 정말 이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라는 이미지를 그려주는 거. 이런 것들이 고향을 경험하게 해주는 겁니다. 아주 최고의 가치예요. 인생에서 아주 그 최고의 가치를 누리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은 개인적으로 어떨 때 고향을 경험했습니까? 여러분과 함께하고 일하고 있는 직원들은 그 고향의 순간을 어떻게 설계해 줄 수 있습니까? 조금 더 진도 나가면 우리의 고객이 고향의 순간을 맛보게 하려면 우리는 어떤 설계를 해야 합니까? 이게 이제 인사이트입니다. 두 번째, 통찰의 순간이에요. 이 책에서는 이제 바울의 회심 이야기 나오죠. 미켈란젤로의 그림, 바울 이렇게 있죠. 성경에 나온 이야기예요. 역사적인 이야기고 역사서에도 몇 번 나오니까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 유대교죠. 유대교. 그 메시아를 기다리는 유대교인데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예수가 부활을 해서 그 사람이 메시아다라고 주장하니까 유대교를 믿고 있던 사울 입장에서는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유대교인들이 믿고 있는 메시아는 아직 안 왔어요. 그리고 그 메시아는 모두가 알 정도로 그 아주 영광스러운 느낌으로 오는 거예요. 지금도 유태인들은 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도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이제 십자가에서 불쌍하게 죽은 그 예수님이 메시아라 그러니까 받아들일 수 없는 거죠. 그래서 로마의 허가를 받아가지고 그걸 믿거나 전파하는 사람들은 이제 돌로 쳐서 죽이고 다녔어요. 많이 죽였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다마스커스, 지금으로 치면 저기 아테네 그쪽 지역이에요. 거기도 그런 무리가 있다. 그러니까 칙령을 받아들고 그놈들도 내가 죽이겠다 하고 이제 말 타고 가는 거예요. 말 타고 가는 순간에 하늘에서 강한 광선이 나와가지고 이렇게 쓰러집니다.
그게 실제로 물리적으로 강한 광선이냐 아니면 깨달음이냐 그건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하지 않고 그 순간에 사울의 인생이 확 바뀌어요. 그래서 내가 그동안 잘못 알았구나. 그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이 메시아일 수 있겠네. 이러고 확 바뀌어요 이게. 왜냐하면 자기가 죽였던 그 사람들의 얼굴이 확 떠오르면서 죽음의 순간에도 아주 그 고귀하게 죽는 모습들을 굉장히 마음속에 담고 있었어요. 도대체 죽음의 순간에도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메시아 아니야. 맞아요. 죽고. 메시아 아니야. 맞아요. 죽고. 뭐 이거를 이제 마음속에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 알다시피 성경에서는 이제 바울이 기독교 전파에 아주 뭐라고 해야 되나? 1등 공신이라고 해야 될까요? 요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성경이 66권으로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20권을 쓴 사람이 바울입니다. 그리고 이제 기독교가 정립되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이 바울이거든요. 이게 뭐냐면 치비스 형제가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내가 인생에서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문득 아니네? 이런 거 있죠. 내가 알고 있는 기존의 사실을 뒤엎는 어떤 깨달음의 순간이 어느 날 물득 불현듯 찾아온다. 이 책에서는 그런 이야기 나오죠. 내가 직장 생활, 공무원 생활 비슷한 걸 하다가 베이킹을 좋아해가지고 베이킹을 막 배우다가 이게 잘 돼가지고 사업을 시작해가지고 매장을 오픈해서 장사를 하다가 어느 날 문득 뜨거운 태양이 떠올랐고 창가로 햇살이 비춰오는데 베이킹을 하려고 파우더를 열었는데 어느 날 문득 내가 원하는 삶은 이런 게 아니었는데 그리고 그 다음날 문 닫았다. 이런 이야기 나오죠. 어느 날 문득 내가 달려왔던 어떤 게 아닌 거예요. 확 바뀌는 거죠. 그거는 이제 응축되는 겁니다. 제가 사울 이야기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어느 날 문득 바뀌는 거예요. 내가 빨대 아끼고 분리수거 막 하는데 실제로는 지구 환경을 오염하는 바다 환경을 오염하는 70%는 생활 폐기물이 아니라 어망어구였다. 그거 알고 계셨습니까? 저희는 어망어구를 재활용해서 플라스틱을 만드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메시지가 통찰의 메시지입니다. 실제로는 그게 아니었어요. 이런 거 있죠. 실제로 여러분들 빈익빈 부익부를 느끼고 계세요? 부유한 사람 더 부유해지고 가난한 사람 더 부유하다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미국 통계를 기준으로 인생을 살아가면서 최소한 1년간은 상위 10%의 부를 누리고 있습니다. 부자가 계속 부유해지지 않습니다. 깨달음의 순간을 갖는 거죠. 나도 상위 10%의 부를 1년에 한 번은 누릴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 열심히 하세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사장으로 산다는 거, 고정관념이 있을 거예요. 직장인으로 산다는 거, 치약을 쓴다는 거, 혹은 민트볼, 졸음을 깨는 거, 실제로는 공부한다는 거,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공부하는 거 실제로는 이렇다고 생각하시죠.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사람의 몇 %는 실제로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런 거 있죠. 이런 거 있죠. 저는 가끔 쓰는 게 있어요. 이번 주 토요일 날 컨퍼런스 하는데, 여러분 온라인으로 참여하십시오. 컨퍼런스 하는데, 제가 그 CEO 스피치를 끝날 때쯤 해요. 그때 할 이야기 중에 하나가 이런 거예요. 대한민국의 5,200만 명 중에서 무려 2,800만 명 이상이 경제활동 인구입니다. 2,800만 명 중에서 무려 870만 명, 30%가 넘는 사람이 사업자 등록증을 가진 사장님입니다. 여기서 한번 통찰이 오죠. 그래서 여기 저 길에서 사장님 부르면 서너 명 중에 한 명이 고개 돌린다니까요. 저기서 저 길에서 부르면. 우리나라가 그래요. 그런데 870만 명 중에서 경영 컨설팅 회사의 경영 지식을 배우고 있는 사람은 1년에 단 4,000명도 되지 않습니다. 0.02%도 안 되죠. 경영 잘하는 대한민국 되기 위해서 경영 컨설팅 회사의 지식이 대중화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대기업만 누리는 게 아니라 모두가 누릴 수 있는 경영 지식을 보편화시켜주고 대중화시켜주는 가인지 컨설팅 그룹의 서비스를 받아보세요. 이런 스토리를 지금 가지고 모레 발표하려고 준비하고 있어요. 7분 스피치를 할 겁니다. 이게 제가 이제 스토리로 했는데 이것은 숫자로 했는데 이 숫자가 아니라 스토리로 바꿔야 돼요. 이거를 지금. 여러분 아시죠? 스토리노믹스 기억나시죠? 네. 이게 느껴지는 스토리로 제가 바꿔야 돼요. 여러분들 온라인으로 참여하시면 제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이후에 아실 수가 있어요. 아직 못 바꿨어요. 통찰이 그겁니다. 어느 날 문득 깨달음의 순간이 오는 거. 그걸 느끼게 되는 거예요. 의외성을 갖게 하는 거죠. 알고 있는 상식을 뒤집어 엎을 수 있는 거 보는 겁니다. 제가 기억하는 의외성 중에서요. 그게 있어요. 치약으로 양치질 하는 것보다 가글인으로 가글링 하는 것이
세균을 없애는 데는 더 좋다? 뭐 이거 있었는데. 그럼 비슷한 거 있었죠? 몰라요? 자, 그 다음에 긍지, 이거는 뭐냐면 게이미피케이션이에요.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거나 쇼핑몰을 할 때, 쇼핑몰을 운영할 때 사람들로 하여금 게임적 요소를 도입해 주는 겁니다. 긍지의 순간을 연출하는 것은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전 세계에서 가장 게임을 잘 만들어요. 근데 우리나라 게임의 성공 요소가 이렇게 분석한 자료를 내가 봤는데 우리나라 게임에는요 15초에 한 번씩 긍지를 느끼게 해준대요. 걸어가다가 한 번씩 쫙 베면 500점이 팍 올라가. 가다가 어떤 뭐 이렇게 그 상자가 있어요. 그런 거 가면은 뭐가 이렇게 돼. 그래서 한 15초 지나면 누가 와가지고 딱 2대가 돼 이게. 또 한 15초 지나면은 이렇게 총이 이렇게 나가다가 이렇게 나가봐. 뭔가 좋아지는 걸 경험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나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것을 내가 얻었어요, 지금. 내가 리니지의 성주 정도 되면 그거 하나가 1억? 아무튼 그런 거 있죠. 그런 거 있어요. 게임, 저도 오락실 가가지고 게임 막 하다가 잘 돼가지고 뭐가 막 붙었어요. 그러면 그거 그만 못 돼요. 얼른 100원 더 넣고 또 하고 막. 제 갤러그. 이게 옛날. 스타벅스를 왜 못 떠나요? 긍지 주잖아요. 10점 먹었어요 하고 이렇게 선물 박스가 올라가지고 팡 터지면서 선물 하나 추가로 나갑니다 하죠. 대한항공 땅콩해양 사건 속에서 왜 못 빠져나가요? 긍지를 주잖아요. 쓱 가면서 라운지 이용하면서 이렇게 쭉 따라와. 한 명 플러스 원 이런 거 되잖아요. 그런 것들을 계속 제공해 주는 겁니다. 당근에서 왜 온도합니까? 매너 온도 왜 합니까? 보여주는 거예요. 긍지를 주는 겁니다. 서로 매너를 지킬 수 있도록 매너 온도 이렇게 해가지고 그거 노출돼요. 보여주는 겁니다. 그거. 배달의 민족에서 귀한 손님, 더 귀한 손님 뭐라고 하더라? 배달의 민족스러운 표현이 있어요. 그거 계속 올라갑니다. 그거. 요즘은 그게 가족 이런 아이디 있어가지고 사주는 거 이렇게 내 자식들 이런 거 다 올라갑니다. 그게 뭐냐면 긍지를 느끼게 해주는 거예요. 직원으로서는 비행기 기장님들 마일리지에 따라서 이거 달라지죠. 비행 시간에 따라서. 왜요? 파일럿이나 간호사, 셰프, CGV에서 티켓 판매하는 사람들 또는 자동차 판매, 보험 판매 이런 일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뭐예요? 입사 첫날이나 입사 30년 차나 하는 일이 거의 비슷하다는 거예요. 이런 곳에 있어서는 긍지를 누리게 하는 시스템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간호사, 입사 첫날도 주사 놓고 수간호사가 되어서도 주사 놔요. 똑같아. 그런 곳들의 특징이 뭐냐면요. 동일한 일을 반복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들이 긍지를 느끼게 하는 시스템이 굉장히 발달해 있어요. 간호사들 입는 옷 엄청 철저하게 다른 거 아시죠? 그렇죠. 기장들 다 다른 거 아시죠? 스튜어디스들 이거 다른 거 아시죠? 똑같아요. 30년 차나 1년 차나 똑같이 이거 한다고요. 긍지 시스템을 만들어 놔요. 셰프 이거 다른 거 아시죠? 다 다릅니다. 검정색 아무나 못해요. 그거 서로 다 다른 식당이어도 검정색 함부로 메고 있으면 짜식 이렇게 해요. 같은 조직이 아니어도 그래요. 같은 조직이 아니어도 아무도 이렇게 못합니다. TV 나올 때 다 하얀색하고 와요. 아마추어들은. 검정색하고 왔다가 괜히 욕먹어요. 다 긍지 시스템들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저도 제가 피자몰 내에서 근무를 할 때 지점장으로 있을 때 그때 시급이 1,800원이었거든요. 근데 제가 알바가 한 30명 정도 했었습니다. 고등학생 주로 이제 고딩 여자애들, 자매님들 알바를 했고 제가 이거를 썼어요. 긍지 시스템을 썼습니다. 30명 이름 쫙 붙여놓고 출근이 예를 들어 4시인데 4시 한 3시 한 50분까지 오면 되거든요. 그리고 옷 갈아입고 거울 앞에서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피자몰입니다. 인사 10번. 미소 훈련 10번. 이렇게 하고 이제 업무 시작합니다. 업무 시작합니다. 하고 딱 누르면 뜨드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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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가 들려요. 근데 인사 소리가 안 들리고 뜨드득 소리가 들렸다 그러면 제가 한번 보죠. 옛날에는 그랬어요. 지금은 오자마자 뜨드득 하고 옷 갈아입고 가는데 예전의 정서는 근무 정서는 알바도 옷 갈아입고 거울 앞에서 인사하고 다 준비하고 그 다음에 이제 슈퍼바이저가 있으면 다 복장까지 하고 그 다음에 뜨드득 하게 돼 있었어요. 근데 요즘은 여러 가지가 있죠. 이게 이제 20여 년 전이니까 이해해 주세요. 그렇게 하고 고객한테 칭찬을 듣거나 그거를 미리 와서 했거나 그러면 야 스티커 한 장 제가 막 그랬어요. 그러면 이제 스티커가 올라가는 그렇게.
그리고 올라가서 한 달 동안 제일 많이 올라간 사람 몇 명 선정해가지고 50원 더 줬어요. 50원. 1,850원 더 줬어요. 근데 지금 돌이켜보면 너무 조금 자기적으로 한 것 같은 느낌이, 지금은 그렇지만 당시에 저도 이제 20대 후반이었고 아주 열심히 뭐 이렇게 했었기 때문에 배달하는 친구들, 그 배달 사원들, 이 폭주 뛰던 애들, 그 다음에 이제 홀 사원들, 주로 이 여자 고딩들이 많았고 주방은 이제 남자 대딩들이 많았습니다. 그렇게 이제 말바들 합하면 한 50명씩 저희가 일했어요. 하루에 매출이 한 800만 원 정도 하던 중대형급 매장이었기 때문에. 그게 뭐냐면 이제 신란트로 회사 전체로는 직원들을 위한 긍지 시스템이 있죠. 어떤 그 발표식도 있고, PT도 있고, 승진도 있고, 직책 발령도 있고, OKR 파티도 있고, 뭐 이런 긍지 시스템들이 있어요. 큰 차원이 그죠. 근데 팀 안으로 들어가 보면 작은 차원에서 뭔가 긍지를 느낄 수 있는 여러 요소들이 있어요. 이게 순간의 힘이에요. 그거를 기억한다는 거예요. 아까 이야기했던, 우리 팀장님은 내가 입사했을 때 우리 아버지한테 그렇게 보내줬어. 이건 평생 스토리텔링이 되는 거죠. 평생 못 잊어버릴 겁니다. 아마 그럴 거예요. 이런 것들을 만들어주는 거고, 고객 차원에서는 이것을 시스템적으로 반영하는 것이 우리는 게이미피케이션이라고 그래요. 포인트 제도를 그냥 반영하는 게 아니라 그 순간에 이렇게 뭐 포인트가 올라가서 뭐 받을 수 있어요. BC카드 포인트 하듯이 하는 게 아니라 올라가되 어느 순간에 왜 저기 뭔가 하나 해주는 거예요. 뭔가. 그리고 그것을 자랑할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긍지를 느끼게끔. 보상 차원이 아니라 그런 측면들을 좀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고객 차원에서요. 교감 아까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교감 아까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설명을 제가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여러분들에게 제안하는 적용점이 좀 있는데, 우리가 서비스를 하는 어떤 행동을 하나의 시스템이라고 봅시다. 무형의 시스템이죠. 공장으로 물건이 들어와요. 그래서 이 공장 안에서 가공 과정을 거쳐서 최종적으로 아웃풋이 나가죠.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용역을 하는 일이다. 무형의 작업을 뭔가 해주는 일이다. 아니면 나는 물류다. 들어와서 뭔가 해서 나를 거쳐가지고 뭔가 부가가치가 올라가서 나가는 거죠. 이것이 생산 시스템이에요. 스타트가 뭔지, 어떤 행위가 스타트가 되는 건지. 자, 1단계. 등등등이에요? 6, 7이라고 칩시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제가 기왕에 피자몰 얘기를 했으니까 피자몰 시스템이 고객에게 부가가치를 주는 방식이 무엇입니까? 원스텝이 뭐예요? 문을 열고 입장한다예요. 자,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어떤 일에서 고객이 문을 열고 입장하는 그 행위에 해당하는 무엇이 뭐냐예요. 가인즈 컨설팅 그룹은 그걸 뭐로 규정하냐면 문의가 있다예요. 문의, 퀘스천. 문의가 있다. 이 문의는 이메일도 있고 전화도 있고 뭐 지인도 있고 그다음에 여기 톡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게 딱 오면 가인즈 컨설팅 그룹은 사랑 번호라는 걸 발행합니다. 예전에 제가 존 디어사나 저기 자포스, 지금 구글이 아마존 인수했죠. 자포스 아시죠? 전화 다 신발 파는데 전화 다 직접 전화 받는 그 회사. 토니 셰이가 죽었어요. 그 중국계 일본인인데 그 췌장암인가 여긴가 잘 모르겠는데 죽었습니다. 근데 여기가 그 서비스의 문화가 아마존을 바꿨다. 뭐 이렇게 평형을 받고 있는 것이에요. 거기가 이제 사건 번호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고객이 뭔가 콜 오면 그 전화 받은 사람이 사건 번호를 발행하고 그것이 해결될 때까지는 전화 받은 그 담당자가 이 끝날 때까지는 사건 번호를 내리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사건 번호가 떠 있는 동안에 이거 해결할 책임이 관련된 사람에게 다 있다. 검사의 사건 번호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경영 컨셉 중에 하나거든요. 저희는 이제 사건이라고 안 하고 사랑, 저희는 비즈니스는 사랑이니까 사랑 번호를 발행을 해요. 전화 받는 그 팀에서.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가장 단순하게 김경희 대표님 저희 뭐 강의 좀 마시면 안 돼요. 연말에 저희 뭐 연말 송년회 있는데 특강 듣기로 했는데 강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라고 요청이 오면 내용이 뭔데요? 조직 문화 살리기고요. MZ와 함께 일하기고요. 뭐 이렇게 가능합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사건 번호를 사랑 번호를 발행을 해요. 딱. 그러면 이것을 제가 갈 수 있으면 저로 연결을 하지만 제가 못 간다. 그러면 다른 우리 센터장들이 이렇게 연결을 또 하는 거죠. 단순하게 그런 거고 어떤 경우에는 경영이 너무 힘들어가지고요. 이런 전화도 있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런 게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해야 되죠? 배정을 해요. 이거를.
저희가 여러 센터가 있는데 요거는 OKR 이슈가 많은 것 같다. 그럼 OKR 센터. 이건 교육이다. 이건 가인지다. 이거는 좀 그 언론이라든가 마케팅 연결해줘요. 이건 좀 투자 쪽으로 연결해야 된다. 저희가 네트워킹 되어 있는 게 있어요. 그러면 그걸 연결해서 그 사건 번호가 끝날 때까지 관리해요. 그러면 이제 요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 사랑 번호를 발행해서 담당자 연결해서 컨택해서 필요하다면 견적서를 내고 필요하다면 협상도 하고 담당된 컨설턴트가 한 1년 가야 된다. 여러분들 지금 데이비드 와 있죠. 한결연구원 와 있죠. 한결연구원 와 있다. 그러면 담당자 배정하고 쭉 관리해서 종료할 때까지 이 사랑 번호가 떠 있어요. 여러분들에게도 사랑 번호가 한 3개 발행돼 있습니다. 그 떠 있어요. 지금 한 3개, 2-3개 정도 있을걸요, 아마. 떠 있어요. 그거 끝날 때까지 이거 관리해요. 그리고 다 엔딩이 되면 맨 마지막에 AAR을 했는가? 요거 있어요. 피드백. 요게 하나의 시스템입니다. 피자몰이다. 손님이 들어온다. 대기석에 앉아서 주문을 한다. 자리에 앉아서 기다린다. 음식을 받는다. 음식을 먹는다. 퇴장을 한다. 피자몰을 기억한다. 여기까지예요. 이게 하나의 시스템이에요.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일이다. 예를 들어서 인사팀이다. 직원이 입사했다. 자기성장 PT를 했다. 요게 하나의 시스템일 수 있어요. 광고 컨설팅을 하겠다. 그럼 문의가 들어왔다. 요게 시작일 수도 있고요. 광고 효과에 대해서 박수를 받고 다음번 수주를 받았다. 요게 마지막일 수도 있어요. 요거를 구별하는 게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내 공장의 시작과 끝이 어디인지를 규정하는 거. 이거 쉽지 않아요. 계속 돌아가는 일이기 때문에 쉽지 않아요. 근데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래야 이게 돼야 그래야 여기 어디가 순간의 힘인지를 내가 규정할 수 있죠. 내가 어디에다 힘을 줘야 될지를. 그렇죠. 만약 우리가 이 앞에 있는 개인병원이에요. 내과예요. 내과. 그러면 여기가 뭘까요? 스텝 1이 못 들었어요. 환자가 들어온다. 예, 문을 열고 입장한다예요. 이게 시작이. 경우에 따라서 예약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라면 예약 문의가 온다. 혹은 어플리케이션을 예약을 했다. 어플리케이션을 켰다. 이런 겁니다. 이게. 마무리는 뭐예요? 재방문 일정을 예약했다예요. 이런 겁니다. 그래서 동네 병원이다 그러면. 이거 이해되셨죠? 만약에 조금 관점을 달리해서 주말 가족 여행이라면 주말 가족 여행이다. 스타트가 뭘까요? 스타트가 뭘까요? 주말 가족 여행. 자, 시스템의 시작. 엄마의 결정. 아빠는 아무런 아빠는 아무리 가자 그래도 엄마가 아니라면 아닌데 엄마가 가자 그러면 아니라고 하기가 좀 학원 스케줄. 그렇죠. 그건 그 다음이에요. 그 다음이에요. 예를 들어서 제가 그냥 쉽게 하자면 엄마가 결정했다. 그러면 이제 사랑 번호가 발생한 거예요. 이 시스템이 남발이 부여되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이제 아빠로서는 알아봐야 돼, 이제 막. 알아봐야 돼. 아들이 좋아하는 거, 딸이 좋아하는 거 막 찾아가지고 이건 어때, 이거 어때. 잘리고. 그리고 순간힘이 어딜까요? 순간힘. 자, 1박 2일 간다 그러면 여러분이 아빠다 생각하면 가족이 뭐 4인 가족이라고 치죠. 4인 가족이다. 어디다 힘을 빡 줘야 돼요. 영혼을 끌어모아서 이거는 내가 결정적 의외성을 내가 주겠다. 어느 타이밍에 하세요? 1박 2일이다. 그렇죠. 마지막 식사. 1박 2일이면 첫날 밤. 그 밤을 아주 잘 먹어버려야 되잖아요. 요런 거 이거나 펜션을 구했다. 그러면 펜션 딱 들어갈 때 그 느낌. 이런 거 있죠. 미리 딱 세팅해 주는 거죠. 이런 거 좋아요. 그 다음에 다음날 아침에 아빠가 미리 일어나가지고 토스트해서 커피 향과 이 빵 향을 쫙 풍기면서 이렇게 제 아들 이름이 진현인데 진현아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우리 아들이 휴가 나왔을 때 제가 해줬어요. 제가 상병 김진현을 위해서 해줬단 말이에요. 이렇게 이런 걸 제가 이렇게 글씨 쓰지 않았어요. 근데 개념은 있잖아요. 이게 개념이 있기 때문에 1박 2일 다 잘해줄 수는 없고 나도 처음 가본 데도 많고 뭐 실망스러운 데도 있고 그렇지만 영혼을 끌어모으는 한순간은 있어야겠다. 이 생각은 하는 거예요. 순간임 공부한 사람으로서. 요게 시스템에 의해서 순간임 설계하는 겁니다. 직원이 들어왔을 때, 뭐 누가 생일일 때,
뭐 승진할 때, 뭐 약간 의외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회사에서 깜짝 파티 이런 표현들 통상 쓰고, 뭐 최수종 하이라가 뭐 인고 부부인데 최수종은 1년 내내 이벤트 해준다, 뭐 이런 이야기 종종 나오고 그렇죠. 그게 뭐냐면 그 인간의 행복감이라고 하는 게 어떤 시스템 속에서 결정적 순간의 힘들이 작동하는 겁니다. 요게 고객과 관련돼서 특별히 클라이언트다. 이 고객은 내가 뭐 약간 B2B의 형태로 클라이언트를 한다. 그러면은 엄청 시달리잖아요. 계속 해달라고 그러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면 적절하게 표준 서비스 가져가야 돼요. 다 잘해주겠다. 요구는 마음대로 하지만, 아, 그래요? 이번 스코프는 이 정도니까 그거는요, 제가 다음에 해드릴게요. 이렇게 넘어갈 의연성도 필요합니다. 다 해줄 수 없어요.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딱 포인트를 잡아가지고, 아, 이건 제가 해드릴게요. 하고 그냥 해줘버리는 거죠. 요게 이제 순간의 힘을 잘 활용하는 비즈니스 방법이다. 요렇게 여러분들이 챙겨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시간을 그래도 제가 이 책의 범위를 조금 넘는 이야기도 좀 오늘 좀 했습니다. 좀 했고 이야기 나누고 아까 초기에 이야기 나눴던 것 다른 지금 발표 제 스토리텔링 합쳐서 3분씩 이야기할 수 있는 그 소그룹으로 똑같이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 무슨 이야기도 괜찮아요. 시간 10분 정도 드릴 테니까 가능한 요 적용점을 좀 발견해 보세요. 내 업무에 있어서 순간의 힘을 설계할 수 있는 시스템이 뭐냐? 그 안에서 어떤 포인트가 업무상 순간의 힘일 것 같다. 이런 이야기 하면 좋고 아직 잘 모르겠다. 그러면 그냥 내 업무에서 고객에 대해서 혹은 나와 함께하는 동료들에 대해서 이런 포인트는 내가 좀 순간의 힘으로 활용하겠다. 이렇게 하셔도 괜찮겠어요. 한 10분 정도 드릴 테니까 이야기 나눠보세요. 고객은 경험의 총합, 시간의 총합을 만족으로 여기지 않고 기억의 총합. 그 중에서도 의외성, 기대를 초과하는 어떤 값을 기억하게 된다. 이것은 개인의 경험도 그렇고 고객과의 소통도 그렇고 소비의 방식을 포함해서도 그렇다. 그러므로 현명한 사람들은, 스마트한 사람들은 다 관리하려고 하지 않고 서비스의 표준값을 관리하면서 이 값을 관리하면서 오히려 의외성 있는 순간을 만들어 놓으려고 한다. 마지막으로 나누고 싶은 이야기 중에 하나는 그 협상의 법칙이라는 책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당신이 어떤 중고 사이트에서 요트를 판다라는 광고를 보았다. 전화를 했더니 상대방이 이렇게 말한다. 그 요트요, 제가 지금 당장 팔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오세요. 제가 팔아드릴게요. 그 가격에 제가 해드릴게요. 더 싸게 해드릴 수도 있어요.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고, 첫 번째 사람은 있고, 두 번째 사람은 아, 그 요트요, 실은 제가 팔기 싫었는데요. 제가 너무나 아끼는 건데 거기다 내놨습니다. 오늘 저희에게 직접 오신다면, 오늘 밤 저에게 직접 찾아오신다면 정말 팔고 싶지 않지만 당신에게 이걸 구매할 수 있도록 제가 그냥 넘겨드리겠습니다. 라고 말한다. 당신은 어떤 사람에게 요트를 사고 싶은가? 첫 번째예요? 두 번째예요? 두 번째죠. 당연히 두 번째입니다. 당근 우리 많이 해봤기 때문에 가민도라는 게 있어요. 이게. 아, 이 사람이 얼마나 안 팔리면 이 가격에 내놨을까? 좀 더 협상하면 더 싸게 살 수 있겠네? 하면서 갑자기 기대 수준이 확 떨어져 버리는 거죠. 그래서 순간의 힘도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어떤 거냐면요. 기대값의 관리입니다. 상대로 하여금 기대값을 설정하게 하고 그 기대값 이상을 해주는 방식. 이게 순간의 힘을 관리하는 방식이고요. 이게 엑스트라 마일의 방식이에요. 그 기대값을 어떻게 만들어주느냐 이거 잘 봐야 됩니다. 이게 소비자들이 인식할 수 있는 범위 안에 수용 가능한 범위 안에 있어야 돼요. 그런데 프로세스가 1단계일 수도 있고 10단계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포인트들이 쭉 있습니다. 그 사이에서 결정적 순간을 하나 이상씩 만들어내는 것이다. 모든 관계가 그렇다. 부부지간도 그렇고 친구지간도 그렇다. 라고 하는 것들을 포인트를 조금 보면서 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요 정도 마무리를 하죠. 요 정도 마무리를 하고요. 다음 달에는 12월이죠. 그래서 이게 12월 달 공부 열심히 해야죠. 그래서 다음번에는요, 다시 사람에 집중하라거든요. 사람에 집중, 리더십에 관련된 이야기고, 팀장 리더십에 제가 포커스를 좀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사람에 집중하라 요 책은요, 변화 리더십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책이 뭐 약간 뭐라고 해야 될까요? 본질이에요. 본질적인 이야기들이 좀 수록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좀 보시고, 저는 책을 읽었다는 전제하에서, 제가 세븐 헤빗하고 데일 카네기하고, 이 두 곳이 리더십에 관련돼서 100년 이상 된 프로그램이에요. 데일 카네기는. 세븐 헤빗은 전 세계에 가장 많이 보급된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그 두 개의 프로그램을 제가 분석했어요. 이쪽도 강사고 이쪽도 강사예요. 제가 둘 다 강사인데 좀 비교해 보면서 장단점들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 조금 좀 인사이트를 들으려고 책 이야기도 하고 세븐앱 성공한 사람의 일과의 습관 요거 그 다음에 데일 카네기 DCC 요거 인간관계 훈련이 있죠. 그 세 가지를 조금 합해서 다음 달에는 좀 얘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준비는 그냥 다시 삶에 집중하라 그것 읽고 오시면 되겠습니다.